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생각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가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뭐 넥스트 타겟이 현물 ETF로 준비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 결과들을 좀 문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리서치 보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레이어 2가 이더리움의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같이 좀 상승을 하면 좋은데, 사실 좀 아직까지는 기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먼저 이더리움과 레이어2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는 독보적인 레이어2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롤업 생태계, 그러니까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2의 어떤 장점이랄까 강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어2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어떤 롤업 중심 로드맵을 중심으로 개발을 이루어 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모듈러 블록체인에 비해서 이게 L2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 TBL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신생 롤업2 솔루션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단 레이어2가 좀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로 약간 블롭이라는 데이터 저장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롤업의 어떤 수수료가 많이 경감됐다는 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이어2 생태계가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의 레이어2 생태계가 상당히 다른 체인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이고, 굉장히 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수수료도 절감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트랜잭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정량적인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다 TVL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가시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혹자들은 또 이런 궁금증이 이제 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가격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레이어2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이 해당 레이어2의 이 토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나 요인,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많은 사용자가 이용을 하고 디앱 같은 것들이 수요가 충분히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르고 저렴한 롤업을 좀 활용해 보자는 유인이라거나 아니면 L2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관성을 봤을 때 L2 생태계의 어떤 거버넌스 토큰 이런 부분들은 가치가 이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이어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습니다. 가령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그동안에는 TVL, 롤업 TVL 상위권을 거의 독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블래스트나 베이스 이런 생태계들이 확장하면서 TVL을 오히려 옵티미즘을 역전을 해서 이 어떤 입지들이 더 공고화되는 어떤 움직임들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이어가 좋은 것인가, 이런 많은 또 궁금증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 참고해 주셔도 좋은데, 어떤 레이어2나 레이어2 생태계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L2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다는 좀 요번에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이따 말씀드리다고 했었는데, 이게 덴쿤 업그레이드 때 EIP4844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롭이라는 데이터 저장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 공간이 생기니까 롤업의 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적정 가치 전에 그 다음에 EIP4844를 이제 메사리에서 낸 걸 이제 번역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요점이 뭐냐면, 결국에 아까 말씀 주셨던 베이스 같은, 그러니까 이 블롭을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라는 생태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래 수수료가 인하가 돼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매사리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베이스가 수수료가 내려갔는데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행 비용이라는 게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저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베이스 생태계나 뭐 롤업에 대해서 수수료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약간 병목 현상처럼 그래서 데이터 실행 비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에 블록으로 인해서 내려간 수수료는 뭐냐 했을 때 이거는 데이터 게시 비용인 거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어떤 병목 현상 차가 밀리듯이 네. 그러면서 데이터 어떤 실행 비용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행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덴쿤 업그레이드로 수수료가 낮아지긴 했지만 어떤 이거는 데이터 게시 비용 측면의 어떤 절감인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떤 병목 현상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실행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L2를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이런 상황적인 측면을 쭉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L2가 정말 주목받는 게 각기각색으로 정말 바뀌고 그렇죠. 네. 이러한 이유는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할 방금 말씀드렸던 덴쿤 이후로 어떤 생태계에서 롤업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어떻게 보면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그쵸. 오히려 봐야 네.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옵티미스틱 롤업, 뭐 GK 롤업으로 크게도 구분되고 있지만 또 각 프로젝트마다 구체적인 전략들도 다 차이가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이제 평가를 하기에 좀 쉽지 않다. 그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더리움은 적정 가치 평가를 우리 주식의 DCF 모델을 갖다가 좀 차용을 해가지고 이 수수료라든지 뭐 스테이킹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좀 산출해 봤는데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뭐 적정 가치를 확인하거나 혹은 이게 저평가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선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네. 그런 말씀을 들으냐면 결국에 펀더멘탈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말 목적성,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에 비해서 트랜잭션을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고 또 사용자 기반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이 L2 솔루션을 기반으로 뭐 운영이 되고 있는가 구축이 되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라거나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전문가 분의 말씀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산의 어떤 형태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평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네. 더 심도 깊게 뭐 어떤 펀더멘탈들을 더 많이 네, 들여다봐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2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한 2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 자, 우선은 이제 솔라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보다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약간은 뭐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너무나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이 둘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많은 어떤 성장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FTX 사태 때문에 가격이 완전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러면서 뭔가 또 플러스 어떤 생태계 활성 이런 게 조금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에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솔라나가 이제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앞지를 수 있을까? 추월할 것인가? 네,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 대답은 시총 기준에서는 아직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좀 작은 수준이라서 이더리움을 뭔가 지금 당장 앞지를 거다. 아니면 이더리움이 기관 자금 편입으로 뭐 솔라나를 이길 거다. 이것보다는 조금 이 자체적으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25년에 파이어 댄서, 그러니까 개발자 클라이언트죠. 네. 그거를
우리가 2025년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솔라나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가격적으로 좀 올랐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 다음은 솔라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솔라나 현물 ETF는 언제 가능성이 있느냐? 자, 다음 질문으로 그거 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뭐 솔라나든 뭐 다른 알트코인이든 이걸 기반으로 현물 ETF 어떤 신청 움직임은 좀 보기가 좀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생각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선물 ETF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ETF 승인 받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뭔가 현물 ETF도 이제 좀 뭐 이렇게 준비도 해보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컨센서스가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ETF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솔라나가 진행을 한다 추후에, 그러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근시안적으로는 스테이킹이 있는 자산들, 뭐 솔라나, 뭐 이더, 어떤 스테이킹에 대한 어떤 증권성이 해결이 돼야지만 ETF 준비라거나 뭐 ETF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넥스트 타겟이 현물 ETF로 준비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타겟이, 그 타겟 좀 이더리움 다음에 ETF가 승인이 되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솔라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선생님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리플이라고 하고 어느 분은 솔라나라고 해서 이 중에 뭐 어떤 코인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선물 ETF가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CME에서 뭘 네. 먼저 승인해 주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CME가 또 어젠가 기사에서는 본인들은 계획이 또 없다고 밝히긴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어제 출연하신 다른 분은 그거는 내일 되면 말이 바뀔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금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요거는 네. 다들 많이 동의하고 네, 계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이제 떠오른 RWA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RWA에 관한 심도 깊은 보고서를 또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놓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먼저 RWA 개념과 RWA가 가치를 지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RWA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 자산을 온체인화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RWA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2017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뭐 근래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23년부터 금리가 이제 확 오르니까 어떤 국채를 토큰화한, 이따 또 이것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국채를 토큰화한 RWA 프로젝트로 큰 관심을 받아오면서 이 RWA가 뭐고, 그리고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펀드를 그렇죠.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RWA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RWA 섹터도 원래부터 좀 존재했던 거지만 갑자기 수면 위로 확 올라온 거는 이 블랙락이 등판하면서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RWA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시장에 네.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요거를 좀 우리 구독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좀 분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RWA 프로젝트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중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가장 좀 주목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 그 사용자한테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랑
두 번째는 이용자가 그러면은 부채 포지션을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지분 포지션을 보유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고서에서는 결국에 투자자분들의 어떤 수요나 인기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수익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수익 중에서도 부채 포지션을 보유하는 RWA 프로젝트에 대한 인기가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익과 부채 부분 잠깐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수익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컨대 거기서는 미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프로토콜 이런 얘기도 네네. 하고 뭐 또 에테나, 캐리 트레이드 쪽 그리고 언더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보유자한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주지만 동시에 어떤 국채를 담보로 했을 때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대출, 그러니까 오프체인 대출을 발행을 했을 때 이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라거나 이런 어떤 수익의 흐름으로 보유자한테 오는 것을 수익을 발생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또 아닌 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현실 세계 자산을 그냥 토큰화해서 보유하고 그러니까 약간 보유한달까요? 아니면 토큰화된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네.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거고 부채라거나 지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릴 부채 담보형 뭐 아니면 뭐 다른 자산 담보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흐름인지 좀 잡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더 많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거는 미 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스테이블 코인 분야가 그래도 이제 어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가 어떤 건지와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현재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 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프로토콜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게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작동 방식은 만약에 이용자들이 어떤 현금을 예치를 하면 이 프로토콜은 이제 예치된 현금을 1대1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그리고 이 현금을 가지고서는 미국채를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채를 사게 되면 어떤 이자 같은,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고 약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익을 보유자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보유자들이 이제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반환하는 대신에 예치했던 현금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당 보고서에서 메이커다오. 그러니까 메이커다오는 원체 미국채를 담보로 다이를 발행해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이 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 또 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커다오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말씀을 또 못 드렸는데 온도 파이낸스랑 마운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예컨대 이게 메이커다오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커다오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를 담보로 하면 이거는 담보 없이 어떤 리저브 자산 리저브에서 수익을 주는 수입을 어떤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이런 프로토콜이다라고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언더라이팅 프로토콜 분야를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용어부터가 좀 이미 어렵습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익히 좀 많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또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 어떤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서 이 분야에서는 펀더멘탈상으로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더라이팅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거를 뭐 인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는 하는데 이 언더라이팅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똑같아요. 사용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프체인 대출을 발행하는 아니면 보증하는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자금을 이제 예치를 하면은 이걸로 대출을 발행을 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이제 뭐 신용 기준이라거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사용자들에게 제일 적절한 어떤 위험이라 리스크라거나 보장 조건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 그래서 보유자들한테 어떤 대출에 따른 이자 수입
수익을 주는 게 이런 언더라이팅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랑 그렇죠. 굉장히 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는 센트리퓨즈, 뭐 골드핀치, 그리고 메이커다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기업들이 어떤 자산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키포인트는 또 어떤 적정 보상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리스크 조건을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했던 것은 국채라면 요거는 약간은 좀 사모대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도 괜찮나요? 그렇죠. 오프체인 대출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분야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좀 유명하고,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요걸 이제 보고서에서는 캐리 트레이드 분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요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니까 아까 언더라이팅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캐리 트레이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이랑 선물의 어떤 가격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건데, 에테나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에테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더를 사용자가 예치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초기 담보로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ST 이더를 가지고 프로토콜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캐리 트레이드가 현물이랑 선물 가지고 어떤 차익을 노린다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똑같습니다. 프로토콜도 현물 보유, 그러니까 ST 이더 현물 보유 포지션이랑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이걸 보유를 하니까 선물에서는 이더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요거의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만약에 번다면 이걸 보유자한테 주는 거고, 플러스 아까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스테이킹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익 또는 이제 보상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에테나 프로토콜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캐리 트레이드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